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근세의 정치를 공부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중세, 그러니까 고려시대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조선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조선시대 들어오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드디어 내가 아는 부분 나오는구나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는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근세의 정치에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익숙한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근세의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세는 여러분 조선의 건국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 지난 시간 고려 말기와 연결할 수 있겠죠. 이성계가 요동정벌에서 돌아옵니다. 중간에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뒤를 이어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건파 4대부를 제거합니다. 여기에서 정몽주가 죽게 되고 급진파 4대부와 힘을 합해서 조선을 건국, 1392년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 뒤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오늘날 조선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자, 이러한 조선의 건국 과정 지난 시간 고려 말기와 연결하시고요. 이번에는 조선의 건국과 왕들의 노력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왕들은 모두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먼저 태조부터 적을게요. 태조의 업적은 두 개 대표적인데요. 먼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한양 전도. 그리고 이때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드라마에서 봤을 건데, 자, 태조 이성계 하면 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정도전의 활약입니다. 정도전은 이방원, 그러니까 태종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 광화문과 6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경복궁을 설계하면서 오늘날 수도 한양의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요. 자, 정도전의 활약에서 교재의 밑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여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다. 이 내용까지 태조의 모습에서 정도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 이후에는 정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세 번째 왕, 드디어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요. 자, 이방원은 태종입니다. 그리고 태종의 업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교재에는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기억부터 정리. 첫 번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을 숙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도전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제를 개혁하게 되는데요. 관제 개혁에서는 요거 기억합니다. 6조 직계제. 자, 태종은 재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기구에서 배우게 되는 6조의 기능을 강화했는데, 자, 6조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뜻은 원래 6조는 의정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은 경제 기반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패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호패법은 여러분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인데요. 호패법을 실시한 목적 두 가지.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오늘날 팔도를 갖추게 된 것, 지방행정제도 역시 태종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세종은요,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인 세종의 업적, 첫 번째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무엇을 창제했죠?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유능한 학자들, 성리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하게 되고, 두 번째는 태종의 노력에서 육조 직계제를 배웠는데, 이때는 이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 합의제. 그래서 당시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의 세종은 경연을 실시하게 돼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줬고요. 또 유교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 세종의 모습인데, 자, 세종 이후에 이제 왕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문종과 단종 모두 이렇게 관리들에게 휘둘리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조는 문물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세조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왕권의 재확립과 집권체제의 강화.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육신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태종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세조 역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또 세종 때 만들었던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다.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 자, 뒤를 이어 이제 성종은 또 세종과 비슷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홍문관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홍문관은 당시에 왕에게 자문을 하고 왕명을 대필하던 기구였습니다. 잠시 후에 정치기구에서 정리하고요. 또 이때부터 다시 경연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경연을 활성화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 통치 규범을 마련하게 되는데,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무엇?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노력은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러분 조선시대 왕 순서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왕들은 하나씩 기억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왕들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정치기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조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반관료제입니다. 자, 양반관료의 뜻은요, 문반과 무반이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다는 뜻이죠. 문무반이 정치, 행정 담당. 그리고 이 문반과 무반은 능력에 따라서 관리로 진출했는데요. 당시에는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의정부는 삼정승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정책기구인데요. 자,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고관들이 중요 정책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 조화. 특히 이 전문성의 경우는 여러분 6조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6개의 부서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의정부에서 이것을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언론기구가 있었는데요. 자, 언론기구 하면 우리 표에서 확인할 건데 3사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조선에는 3사라고 해서 3개의 부서가 있었는데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이들의 역할은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권 견제. 그래서 이 3사가 조선시대의 정치기구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조선의 정치기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한 장 넘어가면 되겠죠? 자, 왕권 강화 기구. 바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두 개입니다. 왕권 강화 기구는 승정원, 의금부. 자, 승정원은 여러분 왕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고요. 의금부는 재판, 사법을 담당했는데 3사와 반대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였다. 그리고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곳. 그리고 성균관은 국립교육기관.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 성균관대학교. 오늘날 이 성균관을 계승해서 대학이 된 건데 당시에 최고 국립교육기관. 그리고 한성부는요. 수도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 자, 이렇게 조선시대의 중앙정치기구는 부서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3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는 곳, 사간원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간쟁기관, 홍문관은 자문, 대피를 하는 기구였는데요. 3사의 역할은 왕권을 견제한다.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는 승정원과 의금부다. 이 내용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방행정으로 갑니다. 지방행정 역시 중앙집권체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교재 1번 기역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밑줄 그을게요. 자, 모든 군현에 누구를 파견한다?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뜻인데요. 왕의 힘이 말단까지 미쳤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당시에 향부곡소, 고려시대에 있던 특별행정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고려시대는 5도 양계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게 바뀌게 되는데요. 전국을 몇 도? 8도로 나누게 되고요. 그 밑에 부, 목, 군, 현, 그리고 여기에는 관찰사, 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관찰사의 역할은 8도의 지방 장관인데요. 자, 여기에 밑줄 그을게요. 수령의 행정을, 수령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 수령의 지방 행정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면 수령은 어떤 역할을 했냐? 지방에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수령은요, 여기에 줄치면 되겠죠? 관내 주민을 다스리는 지방관.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민을 다스리는 담당 관리였다. 그리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누구냐? 향리인데요. 향리는 6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조처럼 6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향리는 누구를 보좌한다? 수령을 보좌하고요.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보다 향리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이 모습 여러분 조선시대의 중앙체제로 정리하는데 자,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향촌사회는 면, 리, 통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향민 중에서 책임자를 뽑습니다. 우리 동장, 반장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들은 주로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수령의 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령이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인구를 파악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력이죠.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유일하게 조선시대에는 지방 양반들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방 양반 조직하면 요양소인데요. 자, 요양소는 교재에다 밑줄을 그을게요. 향청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촌 양반의 자치 조직이다. 그러니까 양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향촌 양반의 자치 조직인 유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고을에 수령이 새로 왔어. 수령에게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수령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곳은 어떤 곳이다. 그리고 향리들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들의 모습이 고려시대에는 없었는데 처음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소는 유향소와 정부의 연락을 하는 곳인데요. 무엇을 하냐? 주로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조직인 유양소를 통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정리하시고요. 자, 군역제도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군역제도는 양인개병제. 자, 이런 말이 조금 낯설어요. 우리에게는. 안 써봤으니까. 문장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자, 운영은 현직 관료와 학생을 제외하고 만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 천민은 군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인 이상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보법이라고 해서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군은 써 있는 것처럼 현역 군대를 가는 거고 보인은 대신해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이었고요. 노비의 경우는 특별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군역이 면제됐는데 자, 이러한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먼저 중앙을 지키는 애들은 우리 뭐라고 하냐? 부대 이름만 적을게요. 오위. 5개의 부대로 구성이 돼서 수도와 궁궐을 지키게 되고요. 또 지방군은 병영과 수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자, 병영과 수영.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육군과 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로 조직하게 되고요. 세조 이후에는 지역 단위의 방위체계인 진관체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역 단위로 이제 지역의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잡세꾼이 있었는데요. 잡세꾼은 여러분 요렇게 밑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예비군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를 다시 가진 않죠. 다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만 전력에 동원되는 예비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조선시대의 군역제도와 군사 조직이고요. 고려시대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연결, 그리고 교통과 통신, 과거제도까지 마무리할 텐데요. 자, 교통과 통신에서는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합니다. 먼저 봉수제와 역참제인데요. 봉수제는 불과 연기를 이용해서 급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를 이용, 급한 소식 전달. 그래서 남산에 가면 이 봉수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이었고 역참은 여러분 일종의 휴게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 설치된 것. 그래서 공무여행자와 또 일반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던 곳입니다. 물자 수송과 행정, 운영. 그러니까는 통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제 역시 고려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자, 과거는 여러분 먼저 종류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과거. 과거의 종류는 고려시대와 다르게 문과가 있었고요. 묵과가 있었고요. 하나, 잡과가 있었습니다. 문과는 여러분 고려에서 배웠듯이 제술과 명경과, 그러니까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예조에서 담당했고요. 자, 묵과. 묵과는 고려시대에 없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실시가 됩니다. 경조에서 담당.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기술관을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 과거는 몇 년마다 실시가 되냐? 3년마다 실시가 됩니다. 이것을
정기시라고 하는데요. 교재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이고 부정기적으로 특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광시라든지 알성시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과거를 볼 때는 여러분 속과에 합격하면 대과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과에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고려시대와 비교할 때 이 무과가 생겨났다는 것, 승과가 없어졌다는 것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리가 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음서가 있고요. 천거가 있는데 자, 취재는 먼저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취재는 특별 채용 시험인데요. 과거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급 실무직에 뽑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 어떤 분야? 대부분 하급 관리의 실무 담당이죠. 요 제도가 있었고 또 고려시대의 제도인 음서 유지됩니다. 천거도 남아 있었는데 음서와 천거는 여러분 요 표현 들어갑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 채용. 그래서 여러분 천거의 뜻은 추천제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 약화됩니다. 고려시대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능력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올라온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요. 음서나 천거를 통해 관리가 되었다 해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능력 위주 사회였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제도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피제와 서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피제와 서경제에서 특히 서경제는 서경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경제는 교재 읽어볼게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고요. 또 근무의 성적을 평가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좌천, 내리는 거죠. 이러한데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관리를 뽑는 이유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인데 음서나 천거보다 과거가 중시되었다. 이 문장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근세의 정치, 조선의 각종 제도를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집권층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자료 하나. 지방행정조직은 관찰사와 수령, 요양소와 향리로 이루어진 형태였고요. 또 과거제도 역시 문과와 묵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로 진출. 자, 그리고 이제 집권층, 관리들의 모습을 하나 정리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훈구와 사림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교재 밑으로 내려가면 먼저 훈구 읽어볼게요. 훈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세력,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세습하며 왕실과의 혼인으로 성장했는데요. 자, 훈구는 간단하게 적을게요. 세조 때 공신들입니다. 세조가 그 계유정난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자, 이들은 당시에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이제 사림이 등장. 사림은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말,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인데요. 길제와 김종직에 의해 영남과 기호지방에서 성장한 세력들, 그러니까 사림은 누구냐? 옛날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성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정몽주가 죽게 되면서 온건파 사대부는 숲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은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사림이라고 불렀고요. 교재에는 훈구와 사림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세요. 15세기에 민족문화를 창조했다면 사림은 16세기에 등장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집권이냐 향촌자치냐 또 당시에 과학기술을 중시했냐 과학을 천시했냐 이러한 내용으로 비교하는데 자, 이 사림이
그동안은 정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하게 되냐? 자, 첫 번째, 교재 기억의 밑줄 그을게요. 성종 때. 성종이면 이제 15세기 말인데요. 성종 때 김종직과 제자들이 등용됩니다.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성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종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김종직이 바로 경상도 지역의 사림이었죠. 자, 그런데 이 김종직과 제자들을 등용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냐?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3사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우리 언론기구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죠?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 왕권을 견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사림을 3사에 배치했던 이유는 바로 누구를 비판해라 적을게요. 훈구를 비판하게 됩니다. 3사에 배치해서 훈구를 비판. 자, 그러니까 이 훈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갑자기 사림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막 비판을 해. 잘못을 찾아내. 안 좋겠죠? 그래서 당시에 무엇이 발생하냐?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화의 뜻은요. 뭐 4번 발생했다 이 뜻이 아니라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맞짱인데 훈구는 사림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하고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번 일어나게 되고요. 사화로 사림은 화를 입게 되고 향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화의 순서 4가지는 우리 교재에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부터 정리할게요. 자, 먼저 무오사화는 여기 연산군 때입니다. 둘 다. 김종직, 이 김종직의 글이 문제가 됩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초였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인물인데 이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인용하게 됩니다. 자, 훈구는 이것을 가지고 이 김일손이 인용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이제 중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쓴 건데 옛날에 세조가 왕위를 빼앗았던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세조를 모함한 거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부관참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죠? 시신을 다 파헤칩니다. 다 잘라요. 이게 바로 부관참시예요. 그래서 무오사화는 원인이 뭐냐? 간단하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원인이 됐던 거고 이것 때문에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첫 번째 사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나는데요. 자기 엄마 때문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산군 엄마 패비윤 씨잖아요. 이제 이 패비윤 씨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이때는 사림이고 훈구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몰아낼 때 가담했던 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연산군 때에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있었던 2차례의 사화, 무오사와 갑자사화입니다. 갑자기 사화가 일어났죠. 갑자사화. 자, 그리고 이제 사림은 어때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왕은 이제 중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종 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중종은 조광조를 등용하게 됩니다. 자, 조광조는 언제다? 중종 때. 자, 중종 때 이제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면서 유능한 사림이었던 조광조를 예뻐했는데요. 조광조의 이 개혁 정치가 원인이 돼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다음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재에도 써있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 무엇을 주장했냐? 첫 번째는 혈량과. 이게 중국의 제도인데요. 혈량과를 실시하자 합니다. 혈량과는 유능한 관리를 인재로 추천하자. 그러다 보니 사림이 대거 등장, 훈구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 불교와 도교 행사를 폐지하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격서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무슨 사화를 일으키게 되냐? 기묘사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조광조는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와 같은 사림이 몰락하게 되는데 자, 이후에 명종 때 또 한 번의 을사사화가 일어나면서 사림은 화를 입게 되고요. 자, 을사사화는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왕실의 외척 다툼이에요. 그래서 사화는 이렇게 총 4번, 그리고 사림은 향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는데 자, 이후에 이 사림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결과는 한마디로 적을 수 있죠. 사림은 화를 입고 향촌으로 돌아감.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서원과 향약으로 세력을 키우다가 사림은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바로 선조 때 다시 등장을 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등장을 했냐? 선조 때 사림을 다시 데려오는 이유는 선조는 문치주의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조가 사림을 어디에 배치했냐? 이조전랑에 배치합니다.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이조전랑직 관직에 배치를 해요. 이 이조전랑직은 여러분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인데요. 자, 여기에서 붕당이 형성됩니다. 자기랑 같은 지역 출신들을 등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척신정치, 과거의 정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붕당, 당이 나누어지는데요. 자, 동인과 서인은 어떻게 분열이 됐냐? 먼저 교재에 적힌 것처럼 동인은 신진사림이에요. 그래서 개혁적입니다. 하지만 서인은 반대겠죠. 기성사림. 기성세력이고요. 이들은 약간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황은 동인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퇴계 이황은 동인이고요. 율곡 이인은 서인인데 이 과정에서 붕당이 형성되면서 사림은 세력이 나누어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붕당의 성격과 전개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붕당의 성격은 무엇에 따라 형성이 됐냐? 그냥 우리끼리 놀자가 아닙니다. 이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붕당의 뜻은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림의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밑줄 학문과 이념에 따라서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냐? 즉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죠. 우리의 정치적 견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뉜 것이고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붕당의 역할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왕권이 약해지면서 즉 왕권이 약해지면서 사림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림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누구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된다. 붕당의 형성이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붕당은 또 한 번 나뉘게 되는데 자, 붕당은 어떻게 또 나뉘었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어떻게? 즉 동인은 남인의 온건파 그리고 북인의 급진파로 나뉘는데요. 자, 이들은 바로 광해군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북인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후의 인조반정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또 한 번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임은 구분이 되는데 자, 사림의 계보를 보면 여러분 정몽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온건파에서 쭉 이어지고요. 자, 사건 선조 때 붕당이 나누어지면서 광해군 때 북인, 인조부터 현종까지는
서인과 남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붕당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인과 남인이 공존관계를 유지했다? 광해군의 개혁정치 이후겠죠. 광해군 때는 의병으로 활동했던 북인들이 정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관계를 유지했던 건 인조부터 유지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주도는 누가 해? 서인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남인은 어떤 형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자, 이때는 정치적인 여론을 수렴하면서 공론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공론의 뜻은요, 여러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 정치에 반영하는데 사건이 터지죠. 현종 때 예송이 발생합니다. 자, 예송은요, 여러분, 두 차례 있었는데요.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현종 때 이제 효종이 사망하면서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 때문에 두 차례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자, 이때 첫 번째는 서인이 이겼고요. 두 번째는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1차는 서인, 2차는 남인이 이겼는데 결국 이것은 단순히 상복을 입는 기간 차이가 아니라 학문적 입장을 다투는 것이었고요. 지금까지 참여만 했던 남인이 서인과 대립하면서 전국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립은 숙종 때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숙종 때는 환국이 일어나는데 자, 환국은 쉽게 가자. 집권 붕당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서인에서 남인으로 갔다가 다시 서인으로. 그러니까 남인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죠. 현종 다음이 숙종입니다, 여러분. 남인이 주도권을 잡자 이를 못 참아 서인이.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남인을. 그래서 남인을 몰아내게 되며 서인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는데 숙종 때 여러분이 아는 그분 나옵니다, 장희빈. 그래서 장희빈이 등장하면서 숙종 때 다시 남인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장희빈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다시 인현왕후, 그 집안 서인이 등장하면서 집권 붕당이 너무 자주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공조는 없습니다. 서로 대립을 하면서 자기 당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당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붕당 정치는 성격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공론을 중시했다. 공론이란 같은 의견이죠. 비변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고요. 이 과정에서 3사의 언관직과 이조 전랑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3사와 이조 전랑의 비중 확대. 그 역할이 중요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붕당 정치의 좋은 점인데요. 붕당 정치를 통해서 정치 참여 기회가 이전보다 확대됐고 정치가 더욱더 활성화되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관리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이끌어가려 했는데 결국에 한계. 왜 붕당 정치는 변질이 됐냐? 첫 번째는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당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그랬죠. 네가 주도권 잡을래? 내가 잡을래? 서로 대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실 문제는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의리와 명분, 자기들의 입장만 차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지배층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됐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특정 붕당이 주도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일당 전제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일당 전제화는 특정 붕당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뜻인데요. 17세기 말에는 이제 노론,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당시 붕당 정치의 모습이고요.
붕당 정치는 선조 때 형성되면서 잘 이루어지다가 현종 이후에 변질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 공부한 내용은 조선사회의 성립, 그러니까 조선의 각종 제도,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금까지 정리했던 붕당 정치, 사림이 어떻게 정치에 나왔냐, 그리고 붕당 정치는 어떻게 전개되었냐, 이 내용을 여러분이 표를 통해서 또 내용을 통해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근세의 정치는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는 꼭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